숨은 악재? 그런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처럼 개인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코로나 때하고는 다를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개인 투자가 수익을 제일 많이 나는 세장은 지수가 막 올라가는 세장이 아니에요. 3,000포인트를 얘기하는 몇 가지만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법 개정이 됐든 자본시장 개정법이 됐든 여러 가지 그 후보들의 공약 또 증시 활성화 대책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속도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또 그 관련된 종목들이 실제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냐 혹은 그러한 기대로 이렇게 올랐던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가시화되면서 세론이 되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조기 대선 발표되면서 그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소위 그 밸류업 정책을 한다라는 상법 개정과 관련된,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거냐면 고배당주나 지주사나 또는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데나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었는데요. 근데 저는 바로 세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기회가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이 얘기가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대선 과정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진행됐지만 여러분, 지금 이거 들으시는 여러분 믿습니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다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예, 안 믿어요. 생각 안 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나라 옛날부터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니고 예전부터 제가 경험한 30년 동안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을 가장 폄하하는 투자자는 우리나라 내부의 투자자들이에요. 지금 뭐 네. 저 지능순이라고 그러고 네. 우리나라 내부의 투자자들이에요. 그래서 안 믿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래서 여기에 베팅을 별로 안 했습니다. 네. 이 정책별로 종목별로 올라온 종목들은 좀 있지만 지수사 올라오는 게 언제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까? 최근 며칠이에요. 여태까지는 이 얘기가 없었던 게 아니고 계속 있었지만 최근 며칠에 올라오거든요. 왜 최근 며칠 올라오느냐?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이게 정말 되는가? 라고 하면서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영이 상당히 많이 돼서 세론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 반영이 많이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정책 관련된 거, 특히 밸류업 관련된 정책 부분들은 이제부터 그것이 이제 반영이 될 건데, 물론 당연히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실제로 결정이 나서 그런 정책이 막 나오고 그러면은 막 급등하면은 당연히 뭐 급등하면 주가는 급등하면 반락을 하죠. 근데 그럼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반영하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기에는 대선을 앞두고 최근에 올라간 부분들이 이후에 차익실현 매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반영을 많이 해서 이제 끝물에 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좀 와줄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커지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어떤 이 증시 환경도 변화가 되지만 이 환율과 관련해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한 100전 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1,200원대가 우리 적정 환율 아니냐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잖아요. 예. 이 지금 1,380원, 90, 요 왔다 갔다 하는 환율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뭐 이것저것 방송에서 하반기에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1,350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100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정도만 보는지. 뭐 이거 근데 외환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시황얘기보다 더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상황만 가지고 말씀을 이제 들어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달러너스가 109, 110 가까이 되는 상태에서 지금 100 아래로 떨어진 그 과정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1월 이후에 떨어졌어요. 트럼프의 행정부는 달러가 너무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달러가 다소 하락 둔화, 그러니까 하락하면서 안정되는 걸 원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달러 약세를 원한다. 이런 뉴스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달러가 막 약세로 된 걸 원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기축통화의 위치에서 달러 약세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약세되면 어떻게 해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팬데믹 이전의 평균치가 달러 인덱스는 90에서 100
그 박스권에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1,200원에서 1,300원 근처에 있었어요. 근데 1,400원 위에 있으니까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이제 1,400원 위에 있는 게 노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바뀐 거예요. 상황은 물론 바뀌었습니다. 레벨업이 돼서 바뀌었는데 달러너스가 그 108 라인에서 100 아래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그 위로 올라가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밑으로 떨어져서 90 아래로 떨어진 걸 원할까요? 그건 원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강달러를 원하는지 약달러를 원하는지 난 그걸 모르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밀라노인가? 거기서 인터뷰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즉, 그 얘기 뭐냐면 EU에서 강하게 튀는 것도 밑으로 달러가 아주 약세가 되는 것도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안정화되면서 그때는 너무 높았기 때문에 약간 떨어져서 안정화되는 거를 원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달러 인덱스가 막 90 밑으로 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시장이 더 안 좋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100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뭐 97 뭐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 100 전후에서 그냥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109 이랬을 때 1,450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이제 한 100 정도 내려왔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1,350원에서 살짝 위아래로 있는 이 정도의 상황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더 많이 떨어지려면 우리나라의 경기가 진짜 좋아져야 돼요. 그럴 수 있느냐에 봤을 때 어떤 정책을 쓰든다 하더라도 경기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좋아졌다 막 이럴 수는 없거든요. 서서히 터닝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를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1,350원 정도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환율에서 어려운 숨은 악재? 그런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엔화입니다. 엔화. 그렇죠. 엔화. 네, 엔화가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우에다 총재는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일본의 물가가 30년에 가장 높다라고 해요. 그 일본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물가만 올라가면서 경기는 안 좋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텐데 만약에 경기가 따라 올라 주면 금리 정상화를 즉 마이너스 금리에서 금리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지금 50bp예요. 0.5%입니다. 이게 1% 만약에 1.5%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엔화는 추강세가 될 거고 엔화 추강세가 되면은 곧바로 달러스나 다른 데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만약에 1,300원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면 그것 때문에 일본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면 저는 주식시장이 급락할 거라고 봐요. 반대로. 네. 그러니까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되면 우리한테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외부 이벤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시장이 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복병이에요. 근데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있는 것이 달러인덱스의 100, 우리 한 1,350원 정도 있으면 우리 시장에는 상당히 우호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과거 우리 3,000 돌파했을 때를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고 진짜 세상이 다 망할 것 같은 그 분위기가 휩싸였을 때였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도 아까도 우리 말씀 나눴지만 한국 경제 전망을 뭐 성장률을 예. 절반 이하로 떨어뜨릴 정도로 안 좋은 상황. 예. 역시 같은 논리가 적용될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때 3,000% 올라가는 게 그때 뭐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결국은 수급이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왔던 수급이 약 50조 정도 들어왔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주식을 사줬죠. 네. 그러면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나 미국도 개인 투자들이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그때 들어와서 손실을 났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소위 서학개미가 돼서 미국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그만큼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느냐는 약간 퀘스천 마크입니다. 근데 우리 시장이 여러분들이잖아요. 그게 우리 시장이 여기서 3,000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3,000포인트를 넘어서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미국 시장 주식을 팔고 우리나라로 돌아올 거냐? 네.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개인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코로나 때하고는 좀 다를 거라 생각하고요. 이번에 만약에 움직인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의 이제 흐름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3,000포인트 얘기를 지금 여의도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3,000포인트를 얘기하는 몇 가지만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평가다라는 거죠. 근데 저평가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번에만 저평가했습니까?
수십 년간 저평가였어요. 그러니까 저평가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논리일 뿐이니까 그거는 좀 빼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정책 리스크가 어마어마한, 진짜 우리가 평평생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정책 리스크를 이제 해소하는 단계에서, 완벽하게 해소는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소하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즉 정책 리스크 해소 플러스 그러면 환율이 하향 안정화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플러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고, 요게 첫 번째 일인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경제나 또는 시장의 친시장적인 정책들이 지난 1, 2년 동안 있었습니까? 정책이 없었어요. 무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막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어느 당이 되든 간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번에 추경을 했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0%의 성장률까지 갔는데 경제 정책은 많이 내놓겠죠. 그럼 새로운 더 많은 추경이 나올 것이고 경제 정책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럼 경제 정책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봤을 때 어떤 핵심 산업에 대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쓸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없었던 경제 정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 시장 친화 정책. 시장 친화 정책이라는 것은 물론 기업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상법 개정이라든지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거 다 빼고, 서로의 이해관계 다 빼고 시장만 바라보면 시장은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멀리 외국계에서 펀드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봤을 때 우리 시장에서는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 자금들은. 그렇다면 그것이 되는 과정 속에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하반기에 이게 될까 안 될까라는 그 스토리를 보면서 이게 됐을 때 1단계 2,800, 그 다음에 3,000을 넘기고 이런 단계로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지금 방송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요, 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편하게 말씀 들어볼게요. 대표님, 3법 개선 될까요? 저 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네. 우리 아침 라이브 네. 방송할 때마다 네. 상법 개정해야 한국 증시 산다고 7개월째 이게 지금 올리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사적으로는 다들 속으로 될까? 그치. 근데 의심이 많아요. 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근데 이제 요번엔 될 거야. 여태까지 이렇게 왔는데 요번엔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중에. 그런 분들은 약간 시장에서 자기 의견을,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고요. 네. 일반적인 대부분의 한 7, 80%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될까? 그치. 네, 아직도요. 이제 기업의 로비가 만만치 않고. 예. 네. 그래서 지금 왜 일본 중간에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결국 아직도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과정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지수가 어느 단계 가는가 생각을 하는 거지, 될 거야 그리고 얼마, 안 될 거야 그래서 얼마,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장에서는 그런 기대감을 살며시 계속 반영하기 때문에 조금씩 우르르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관과 외국인 중심의 장이 앞으로 펼쳐진다고 하면 글쎄요, 어떤 종목, 어떤 섹터들이 오를까 생각해 보면 그래도 대형주가 해당이 되나? 뭐 별별 생각이 드네요. 어제도 그 질문을 받았는데, 그래요? 그 다 질문을 생각이 다 비슷해가지고. 댓글에 있는 질문이 아니고, 방송 질문이 아니고, 네. 그냥 전문가분인데 저보고, 상법 개선 될 것 같은데 뭐 사면 되겠습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뭐가 오를 것 같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일단 어려운 얘기예요. 그 부분은 항상 종목단에도 또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 답이 정해진 건 있죠. 뭐냐,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면은, 오늘도 좀 오르는 건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르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대형주는 먼저 들어오는 거죠. 대형주에 들어올 때 많이 들어오는 건 우리가 많이 아는 뭐 반도체 대형주하고 자동차의 대형주하고 그리고 금융주. 금융주, 이 세 개는 무조건 들어오죠. 그래서 금융주들이 요즘에 이렇게 뜨잖아요. 그 중에 네. 증권주들이 많이 뜨는 게 그런 이유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대형주 위주로 뜨는 것은 먼저 맞는 거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밸류업에 있어서 뭐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에 수혜가 되는 쪽. 근데 실제로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지주사인 거고, 지주사들 중에 뭐 어떤 종목이 있는데 이건 정말 너무 밸류가 말이 안 돼. 근데 그런 주식을 사갖고 기다려야지. 그런데
남들은 다 좋은데 지는 2달, 3달 빠져. 이거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팔았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봤더니 뭐 다 올랐더라고요. 네. 즉 그게 먹히고 있다는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수사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목들을 저도 이렇게 쭉 보면서 얘는 자사주를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제조업인데 자사주를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처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이.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사주가 많거나 유보율도 많고 아니면 현금성 자산이 많은데 그냥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추려가지고 얘들은 언제 가지? 답답해. 이거 분명히 얘네들은 한번 움직일 것 같아.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얘네들이.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이후에 하반기를 바라볼 때 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면은 프로그램의 이슈에 수혜가 되는 종목들을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밸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움직일 거고, 그동안에 얘는 왜 이렇게 저평가야? 이건 좀 이주가 발휘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개인 투자들은? 안 되는 거 끝까지 안 돼. 우리나라가 무슨 밸류업이야. 그렇죠. 우리나라는 가치 투자하면 안 돼. 이런 인식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조금씩 변화가 생기니까 그걸 지켜보고서 거기에서 내가 종목을 골라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하반기에 정책 관련된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상반기에 제일 좋았던 게 뭡니까? 소위 조방원, 그렇죠. 조선, 방산, 원자력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게 바이오의 일부 종목들, 그리고 화장품이 있었고, 그리고 엔터도 좀 올라왔고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그럼 만약에 기관 외국인들 들어오면서 금융주 뜨고 그런 일을 막 이렇게 상승하는 지수가 올라가는 장에서 얘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빠질 거냐. 오늘 지금 녹화 기준으로 오늘 목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조방원이 다 빠졌어요. 네. 그렇죠. 조방원 그래요. 다 빠졌어요. 이제까지의 주도주들이. 네, 그리고 2차전지 뜬금없이 막 10%, 20% 뜨는 종목이 발생되고, 근데 오늘 뭐 2차전지 다시 빠지지만, 제가 보니까 2차전지는 다 쇼커버링 수급으로 어저께 움직인 것 같고요. 여하튼 그건 잠깐 여담이었고요. 혹시 바뀔까 안 바뀔까에 대해서 또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답은 좀 심플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삼성전자와 은행주와 현대차가 뜨잖아요. 걔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많이 떠 있는 상태고. 그렇죠.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들이 최근 들어서 더 급작스럽게 신고하는데도 막 뜨고 그랬거든요. 그랬던 건 뭐냐면 지금 오늘 5월 29일이죠. 그렇죠. 5월 29일이죠. 이제 6월에 반기 말입니다. 반기 말 되면 이 기관 투자가들은 반기 성과 평가를 받고 인센티브를 받아야 돼요. 네. 거기에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삼성전자나 은행이나 현대차나 이런 게 만약에 뜨면 얘들의 우리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는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저기 하반기에 가봤더니 여전히 얘들은 안 돼. 네. 그러면 수급은 거기에 계속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결국 우리 한국 증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 제기되는 문제점, 유동성이 너무 작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팔아야 저거 살 수 예, 있고, 예, 예. 저거 팔아야 요걸 살 수 있는 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그 보니까 11시 10분 기준으로 그 1.55%, 코스닥이 0.59.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인과 기관장이 펼쳐질 때에 네. 하나의 흐름을 예시해 주는 게 아닐까. 그 개인들은 네. 물려있는 주식 아니면은 네. 들고 있는 주식 별로 재미없는 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외국인 기관이 오늘 사고 있고, 그러니까 2,700포인트 돌파해서 막 지수가 또 이 정도면 급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급등이죠. 우리 입장에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개별 종목들이 약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지수 개별 관련 종목을 종목들이나. 개별 종목 하는 경우는 그러면은 개별 종목을 팔아서 대형주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맨날 요 상황에서는 요걸 팔고 이거 사고 이렇게 쉽게 대응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봐야 되냐면 시장의 흐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지수가 올라서 레벨업이 되면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이 좋은 장이 됩니다. 네. 지수가 없는 장에서는 개별 종목장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 내게 좀 약하더라도 내 거 팔아서 지수 따라갈 거야 했다가 지수 따라갔다가 거기는 멈춰져 있고 개별 종목이 그 후속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똘똘한 놈을
잘 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수가 올라갈 때는. 네. 저는 그렇게 좀 먼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기관장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이 좀 약하다는 거는 생각은 하시되,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지수가 또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지수가 딱 쓴다고요. 쓰면은 그 순간에 지수가 이후에 팍 빠지면은 종목이 없겠지만 멈춰져 있으면은 소위 상승 후 박스권 장세라고 하거든요. 그걸. 우리 개인 투자가 수익을 제일 많이 나는 세장은 지수가 막 올라가는 장이 아니에요. 네. 지수가 올라가서 박스권으로 있을 때 소위 수익률 게임을 벌이는 개별 종목 장세가 됐을 때 개별 종목들이 엄청난 수익률을 주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수익률 장세가 됐을 때 뭐가 가장 좋을 거라는 걸 찾는 게 이 시장 올라갈 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